시청자, 75년 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그 군대가 핵까지 갖춘 지금은 왜 단 한 발자국도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이 약해졌다는 얘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T-34 전차 240여 대가 38선을 넘었을 때 한반도 운명은 사흘 만에 갈렸어요.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북한 상비군은 132만으로 그때보다 더 커졌고 핵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단언해요. 북한은 더 이상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1950년 4일이면 끝났던 일이 지금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주류 언론은 왜 7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어휘를 그대로 쓰고 있을까요? 한 가지만 미리 던져놓을게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0년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145개국 중 5위입니다. 핵을 빼고 순수 재래식 전력만 따진 순위예요. 북한은 3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는 이미 오래전에 시뮬레이션을 끝냈어요. 북한군이 한 달 전면전을 하려면 기름을 모으는 데만 석 달이 걸린다고요. 그 시절 통하던 전략이 75년 지난 지금도 통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헛발질이에요. 오늘은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따라가면서 이 구도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왜 우리 뉴스 어휘만 그대로인지 그 두 가지를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75년 동안 어떻게 거대해졌는가, 그리고 그 거대함을 누가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하는가, 그 두 가지 얘기예요. 양치기 소년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75년 반복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어휘가 왜 끝까지 살아남는지 그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여다볼 건 세 층입니다. 표면에서는 무기, 연료, 병력, 경제, 동맹,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구도가 뒤집혔는지, 그 아래 동기층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1950년 어휘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왜 그러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과층에서는 진짜 위협은 어디로 옮겨갔는지, 그 변화를 누가 가장 못 따라잡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층부터 갑니다. 먼저 무기예요. 1950년엔 우리한테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단 한 대도. T-34라는 강철 괴물이 굉음을 내면서 밀고 내려오는데 막을 대전차포조차 부족했어요. 병사들이 폭탄을 안고 전차 밑으로 뛰어드는 육탄 공격까지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GFP 2026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1위. 핵 빼고 순수 재래식만 따진 숫자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평가를 인용하면서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짚었습니다. 포병만 봅시다. 자주포는 한국이 780문, 북한 300문, 2배가 넘어요. 견인포는 한국 800문, 북한 700문, 8배 차이입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로 수출되는 명품인데 북한포는 대부분 수십 년 전 노후 장비예요. 같은 이름의 무기가 아닌 셈입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 자주 나오죠. 그런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장사정포로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쏘는 순간 위치가 즉시 노출되고 한미 연합 대응 타격으로 북한 포대들이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위협조차 까놓고 보면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M2020 신형 전차 공개 때 김정은 이 자녀를 직접 태우고 시범 보이는 퍼포먼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부 평가는 그 자녀가 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둘째, 연료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움직일 기름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고철이에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북한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습니다. 탱크부터 함정, 전투기까지 모든 장비의 연료 소비량을 일일이 계산한 방대한 연구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이 한 달 전면전을 치르려면 석유 13에서 14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북한 연료 수입과 생산량으로는 이걸 비축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려요. 정유시설을 풀가동해서 군대에만 몰아줘도 한 달 반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모으는 데만 석 달 걸리는 군대예요. 그러면 전쟁을 미리 예고해 줘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전쟁이 나는 순간 적의 정유시설과 항만은 가장 먼저 폭격당하는 1순위 표적이거든요. 노틸러스 결론은 더 차갑습니다. 북한 장비의 절반은 전쟁 초기에 파괴되거나 멈춰선다. 공군은 개전 24시간 안에 사실상 작전 불능, 해군은 5일 안에 멈춘다. 그리고 비축유가 바닥나면 살아남은 장비의 3분의 2도 연료가 없어서 그냥 세워둬야 한다는 거예요. 평시에도 이 연료난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같은 연구를 보면 연료가 부족해서 북한 기갑부대 훈련량이 1990년 대비 10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한때 지상군 유류 소비의 14%를 차지하던 탱크 부대가 지금은 1% 수준이에요. 평소에 탱크를 제대로 굴려본 적도 없는 부대가 막상 전쟁이 나면 그걸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숫자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아요. 상비군 132만, 대 45만,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3배인데 싶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2개 있어요. 첫째, 현대전쟁은 더 이상 백병전이 아닙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드론, 위성정보, 정밀 타격, 이런 시대예요.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실어 나를 수송수단이 없고 하늘은 적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통신은 교란당하면 그 많은 숫자는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됩니다. 머릿수가 곧 전투력이던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둘째,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예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승부를 갈라요. 한국 예비군은 310만 명,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북한은 56만 명, 5배 넘는 차이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구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한국 575만, 대북한 2, 587만, 정확히 절반입니다. 더 심각한 건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45%가 만성 영양 부족 상태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도 결국 그 사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청년들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며칠씩 행군할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네 번째, 경제 체력입니다. 전쟁은 결국 돈 싸움이에요.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부서진 걸 고쳐야 하고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연료를 사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북 경제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북한 GDP 격차는 59배예요. 한 나라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59배 크다는 겁니다. 1인당 소득 격차는 29배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뭘 의미할까요? 한국은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경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로 수출까지 합니다. K방산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도 부서진 무기를 다시 만들어 채워 넣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GDP의 20% 이상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어요. 비율로는 한국의 약 10배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액수로는 비교가 안 돼요.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절대량으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은 마라톤을 완주할 체력이 있고 다른 한쪽은 100m 전력 질주에도 숨이 차서 주저앉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5번째, 더 이상 북한 혼자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950년에 우리가 사흘 만에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였고 무방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순간 그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직접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1축은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그 팔을 먼저 잡는 개념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는 징후가 보이면 발사하기 전에 먼저 탐지해서 타격하는 거예요. 흔히 킬체인이라고 부르죠. 이 축은 방패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성공하더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3축은 보복의 주먹이에요.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동시 정밀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개념입니다. 창과 방패와 보복의 주먹 세 겹의 대비를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핵 얘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목표는 체제 생존이에요. 그런데 핵을 쏘는 순간 바로 그 생존이 끝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보복이 따라오니까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곧 자기 정권의 종말이라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재래식으로는 한국군에 밀리고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핵을 쓰자니 자기 정권이 끝나는 사방이 막힌 구도입니다. 자, 5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무기, 연료, 병력, 경제, 동맹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쯤에서 영상을 닫고 우리 안전하구나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어제 오늘 알려진 사실이 아니거든요. 노틸러스 연구소의 연료 시뮬레이션은 90년대부터 있었던 분석이에요. GFP 군사력 순위는 매년 나옵니다. K방산 수출 규모도 몇 년째 신문 일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일상 뉴스 어휘에는 여전히 북한 불바다, 서울 위협, 4시간이면 점령, 1950년 그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거기에요. 사실관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75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단어, 같은 톤으로 위협을 말하는 매체들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북한 위협 보도가 가장 크게 부풀려지는 시점들을 한번 시계열로 따라가 보세요. 묘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선거를 앞둔 시점,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 진보 정부가 외교 정책을 발표하는 직전, 비슷한 톤의 헤드라인이 비슷한 매체들에서 거의 동시에 나오는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의도된 메시지 정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요. 하나만 그런다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3군데, 4군데에서 같은 어휘로 동시에 나오는 게 반복되면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정확히 같은 구조로 반복됐습니다. 어떤 사안의 강도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데 보도 톤은 마치 정해진 대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위협을 그렇게 강한 톤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정작 2024년 12월 3일 그 새벽 헌정 질서가 실제로 흔들렸던 그 순간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두 새벽에 일어난 일을 같은 무게로 다뤄야 정상이거든요. 한쪽은 외부에서 무방비 상태를 노린 침공, 다른 한쪽은 내부에서 헌법 질서를 뒤집으려 한 시도. 둘 다 우리 헌정의 근간을 흔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75년째 헤드라인이고 한쪽은 일주일도 안 돼 묻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가 다룬 12.1 이 새벽이 어느 시점부터 우리 정치에서 없었던 일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는지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같은 매체들이 같은 어휘로 같은 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한번 던져봅시다. 1950년식 위협 어휘가 살아있으면 누가 가장 정치적으로 편할까요? 이건 특정 인물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의 얘기예요. 안보 강경 노선을 정당화해야 하는 정치 세력, 무기 도입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는 일부 이해관계자, 진보 정부의 외교 자율성을 견제하고 싶은 보수 진영, 12.3 이후 책임 추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잔존 네트워크, 이 모든 흐름에
1950년 어휘는 정확히 유용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웃긴 게요.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75년 전 그림으로 2026년을 설명하려는 시도, 그게 자충수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더 이상 옛날 어휘 안 속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따져봅시다. 노틸러스 연구소가 북한 연료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이 숫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차분한 데이터 분석으로 끝낼 일을 75년째 가래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홈이면 됐을 일인데 말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단순히 북한이 약해졌다는 군사 분석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75년 동안 약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75년 동안 거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함을 누군가는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75년 전 그 새벽에 우리는 무방비였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 무기, 산업, 동맹, 헌정, 질서, 시민, 의식, 그 거대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휘가 매일 우리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50년 어휘입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꼈던 그 감각, 같은 위협이 같은 어휘로 매번 반복되는 그 이상함,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대해진 자신을 작게 보는 나라는 거대해진 자신의 가능성도 보지 못합니다. 외교 자율성도, 전략 자산도, 시민의 정치적 성숙도 다 1950년 무방비 상태에 약한 나라라는 자기 인식 아래에서는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 어휘를 깨는 건 단순히 사실 수정이 아니라 75년 동안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위협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여기서 최근 의미심장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에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으로 약 14억 명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누적 사상자가 7억 명을 넘어요. 사망이 0명 이상, 부상자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국 청년 병력을 머나먼 남의 나라 전쟁에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인적 자원에 여유가 없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국 청년을 남의 전쟁터로 보내서 얻는 게 뭐냐면 첨단 군사 기술, 일부, 외화, 약간,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 비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자기 인구 기반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시전 중인 셈이에요. 그러면 진짜 위협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전면전이 불가능해졌다는 건 위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협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세 가지 새 패턴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핵과 미사일의 계속된 고도화, 협박의 수위를 점점 올리면서 외교적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둘째, 사이버 공격, 한국 사회의 인프라를 흔들 수 있는 비대칭 수단입니다. 셋째, 가장 새로운 변수, 러북 군사기술 이전. 하병의 대가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무엇이냐. 이게 향후 몇 년간 동북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북한은 헌법에 핵을 국채라고 못 박았어요. 국가의 근간이자 본질이란 뜻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는 이걸 두고 강해서가 아니라 재래식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핵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을 핵이라는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전략적 자율성 노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50년식 위협 어휘에 갇히지 않고 변화한 위협 구도에 맞춰서 대응 방식을 재설계하는 작업이에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75년 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그 군대가 왜 지금은 한 발자국도 못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두 개로 갈라져야 한다는 걸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5가지 구조적 이유로 못 내려옵니다. 무기, 연료, 병력, 경제, 동맹 모든 영역에서 1950년 구도가 통째로 뒤집혔어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두 번째예요. 그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우리 뉴스의 어휘는 75년 전 그대로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는 무방비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가 다른 방향에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우리는 누가 어떤 새벽을 기억하라고 시키고 있는지 그 패턴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동남풍 한 번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1950년식 전략이 무너진 것도 같은 구도예요. 압도적인 듯 보였던 그림이 75년이라는 시대에 바람 한 번의 통째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의 방향을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발견입니다. 전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게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발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핵 고도화, 사이버,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 그리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75년 전 어휘로 정치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부위협 모두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75년 전 새벽처럼 사흘 만에 무너지는 일도 이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국면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건 뭘까요? 북한이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어휘로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가, 그 패턴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위협 구도를 가장 먼저 짚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